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을 불러 추가 신문을 이어갑니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를 다룰 형사재판도 시작되는데요. 네, 한편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나흘 연속 탄핵 심판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 이번 주도 바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후면 2시면은 검사 탄핵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하게 된 배경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지난자께서 짚어주신 이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문제됐습니다. 예. 즉 김건희 여사가 여러 건의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수사 대상이 됐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등을 비롯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한 후에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기소를 해야 예. 공소 제기를 하면 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다음 단계에 재판이 열려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애초에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한 야당이 주도해서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반면 좀 반대 의견도 있어요. 상당히 예. 강합니다. 즉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봐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수사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법률로 풀어야 되는 것인데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탄핵 소추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공방과 별개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의 준비 절차를 거쳐서 오늘 드디어 본격적인 변론 기일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준비기일에서는 이 탄핵 소추 사유를 두고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이 충돌한 바 있는데 오늘은 또 공방을 벌일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준비 기일, 변론 준비 기일에도 그런 충돌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3번이나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유인 도대체 탄핵 소추 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양측의 공방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도대체 좀 구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보였거든요. 즉,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달리 절차적으로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뭔가 편의를 봐주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헌법재판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될 정도냐 그리고 또한 그러한 증거가 있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3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 진행 상황을 좀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도대체 이 헌법재판에서 탄핵 사유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항 정리가 아직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따라서 3차례 준비 기일을 통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이 변론 기일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제 증거로서 증명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을 것이거든요. 따라서 변론 준비 기일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또한 준비가 약간 소홀할지 몰라도 오늘 변론 기일에서는 또 네,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 회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 배포된 자료 중 일부를 조금 수정해서 현장에서 말씀드린 점을 감안하셔서 현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을까 싶습니다.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 증거 배제의 원칙도 이미 짓밟아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절대다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 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식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으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식 변론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였고 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 소추서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하위법령에 근거한 소송 지휘권이라는 빌미로 불법 박탈해버렸고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고작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습니다.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서 헌재의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탄핵의 트리거라고 알려졌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증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진술, 심지어 민주당의 증인 회유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는 19일에나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나 전광석화처럼 네,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한다. 공정함 없이 속도전만 내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위는 조절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비판 수가 꽤 높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단히 강한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죠.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김기현 전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또한 옆에 그렇죠. 있었던 나경원 의원 의원도 역시 판사 판사 출신이죠.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법조인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반발감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함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결과에 대한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기현 전 대표가 한 이야기를 크게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 또한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우선 절차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변론기일을 이제 급하게 잡았느냐라는 예. 이야기, 그리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고 네. 또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지금 현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빨리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다음 대통령을 빨리 선출을 하든 둘 중에 하나로 신속하게 결론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절차를 진행한다기보다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회복을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 여부를 빨리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거쳐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예.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한 불만인데요. 이 부분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전문 증거에 대한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즉 직접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도 다 증거로 채택하는데 이건 형사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 다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헌법재판의 특성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죠. 특히나 탄핵 심판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도 준용됩니다만 헌법소송의 특성이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반박이 가능하고 또한 헌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법률적인 분석과 별개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이렇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국민의힘을 또 함께 또 지지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지자들에게 또 강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또 유지될 수 있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헌재에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이 강조한 부분이 속도전이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이제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 이틀을 더 지정을 했잖아요. 네. 당장 내일 이제 9차 변론이 있는데 여기에 증인 출석은 없더라고요.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여러 명의 증인이 나와서 증인신문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이라는 게 특히 탄핵심판 절차라는 게 증인신문이 대부분이구나. 증인신문이 거의 핵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신문도 증거조사예요.
그리고 증인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 역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여러 유형의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 증인이라는 증거 방법을 가지고 신문을 통해서 증언을 통한 어떤 증거를 다시 얻어내는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제 물리적으로도 또한 네.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증인보다도 서증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즉 문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거의 양을 보더라도 채택된 어떤 서증, 문서로 된 증거가 훨씬 더 양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사를 받았고요. 네. 또한 또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로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참고인 진술 조서로 작성되었고 이런 것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제출이 되어서 채택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서증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증인 신문에 여러 번 이제 변론기를 할애하면서 시간을 썼습니다만 다른 증거에 대한 정리 절차도 정리할 필요한 시간이 거예요.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그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사실 관련 법령을 보면 문서 있잖아요. 증거 서류는 예. 원칙은 낭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니 그 방대한 소리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네.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낭독하지 않고 예배를 적용해서 예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열람하는 식으로 좀 이게 살펴보는 식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낭독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증거 영상들 있잖아요. 예. 영상은 다 함께 시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분명히 법상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이런 문서를 증거 서류를 다 낭독하는 경우보다는 실제 열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예. 또한 동영상도 법정에서 다 시청하는 그런 원칙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증인 신문 외에 내일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리 작업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찌 보면 증인은 원래 거짓말을 합니다. 특히 무슨 이번 말씀이시죠? 이번 예. 사건에 나왔던 증인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다, 거짓말을 뭐 일삼는다, 예.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보다도 예. 일반적으로 모든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기억에 의존하는 그렇습니다. 네,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예. 또한 불리한 부분은 감추고 유리한 부분은 좀 과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재판을 해온 헌법재판관은 아니겠습니까? 증인의 어떤 증언의 정확성 또한 증언의 중요성,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증거를 직접 보지를 못하고 네. 증인들의 증언을 굉장히 길게 봤잖아요. 생생하게 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례적인 경우였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극적인 장면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증인들 증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있을 9차 변론기일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 역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달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증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이제 10차 목요일에 뭐 일정이 바뀔지 안 바뀔지 아직 모릅니다만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은 또 불출석 사유서가 인정이 된다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증인 채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또 추가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더 이상 증인이 채택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증인 신문일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판단의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만 재차 신청을 함으로써 채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도 한 차례 이미 증인으로 5차에 나왔었죠. 네네네 증언을 했습니다만 다시 채택이 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역시 이제 그동안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이제 부르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증인들은 아니에요. 그동안 언급이 되었던 증인들이 이번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증거 관련돼 가지고 공방이 있겠지만 새로운 증인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짐작됩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그 기일 변경 요청을 냈잖아요. 20일에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날짜가 겹치니까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은 기일 연기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아직 오늘 오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예.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내일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의견서는 제출했습니다만 또 실제로 직접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물어서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 측의 이야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록 오전, 오후 시간대는 다르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연달아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실제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결론에 대한 어떤 불복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 부분이 있겠고요. 또 반면 국회 측의 이야기도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실제로 공판도 아닙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고 게다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한다면 오래 안 걸린다면서요? 일반적인 사건의 예.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따라서 충분히 10시에 시작된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나고 오후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충분히 출석을 해서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분란의 소지를 좀 없애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시간적으로 겹치지는 않지만 무리하게 같은 날 진행할 경우에는 자칫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이유는 없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절차가 거의 다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헌재를 항미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 8차 변론기일에 윤곽근 변호사가 이 재판 진행 방식과 속도를 문제 삼으면서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또한 조금 전에 직접 보고 들으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수위가 높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이 대리인들이 다 사임해 버리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본다면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즉,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소원의 경우는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게 그 헌법재판 형사소송과 달리 변호인도 아니에요. 대리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호사들, 대리인들이 없다 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형식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물론 그런 예.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또 주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이제 변호사, 대리인들이 다 사퇴한다 하더라도 절차 진행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절차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계속 불공정했다. 계속해서 이미 결론이 나온 것처럼 했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소재를 가지고 또 아주 강하게 여러 번 활용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또 이 중대 결심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뭐 하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치 않다. 전혀 언급된 바 없다라고 네. 부정을 합니다만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게 이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의 어떤 논의와 이런 헌법재판에서의 법률적인 논의가 맞물려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일 10차 변론에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데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에 앞서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데 결국은 받아들인 거고 또 국회 측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어요. 우선 지난번 변론기일 말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대통령 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내라. 즉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니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내라라고 네.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은 굉장히 그동안에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는데 현재까지는 그 당시까지는 예.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유를 자세히 적어내면은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그리고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 예.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당시에 회의 당시에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한 국무위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됐거든요. 예.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냐. 이 헌법재판, 이 법률 절차, 재판으로 좁혀서 생각한다면 저 같은 평범한 변호사는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불리한 이야기를 이미 했고 또한 그러한 국회에서의 이야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굳이 다시 신청을 해서 채택을 시켜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냐. 예.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만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이제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이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비협조, 발목 잡기, 예. 또한 연쇄적인 탄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에는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물론 법적인 정당성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심리적인 정당성이 되겠죠. 정치적인 정당성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변호사라면은 증인으로 오히려 채택이 안 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 한 차원 높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절차적으로 잘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어느 쪽이든 증인 신청해서 채택이 돼서 나오면 뭐 그건 무슨 차이야? 뭐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문을 둘 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다면 여러 가지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불리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유리한 부분만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은 네. 반대 신문을 할 때는 주신문에서 물어본 사항에 관련해서만 물어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 그럼 저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즉석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에서는. 하지만 국회 측에서도 주신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 측에게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절차적으로 그리고 또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 측에 유리한 증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도와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고 사실 그 메모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헌재가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부른 이유 뭐라고 보세요? 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일반 형사재판,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름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를 지시했다면 이거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증언에 더해서 이 메모도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언도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계속 유지가 되고 또한 당시에 들었던 메모까지 존재한다면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시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홍장원 전 차장이 도대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조태현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불러서 조태현 국정원장의 진술에 대해서 다시 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두 명의 이야기 중에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증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불러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라고 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입장을 취한 것을 보면 네. 홍장원 전 차장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홍장원의 증언과 홍장원 메모 역시 대단히 중요한 증거이다. 이 부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조태현 국정원장과 말이 다른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 전 차장이 그 시간과 동선이 다르다는 조태현 국정원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 CCTV를 분초 단위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역제안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이 CCTV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시나요? 네, 국정원에서도 제공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만약에 이게 공개된다면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 예. 이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즉, 홍 전 차장이 당시에 메모를 했던 그 당시의 과정들 그리고 또 경위 등을 시간과 장소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장소가 다르다. 그 시간을 봤더니 CCTV 영상을 봤더니 그 자리에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홍장원 전 차장의 이야기가 사실관계가 틀렸다면은 대통령으로부터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반대로 만약에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이 했던 시간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약간 실제 사실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체로 맞아 들어간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이 증언의 신빙성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언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홍 전 차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영상을 분초 단위로 보자. 당시에 거기 없었다고 했지만 바로 그 근처에 있었다. 이 이동 경로를 보면은 충분히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해서도 증인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측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증언을 이끌어낼 것인지 그 전략 자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갈 헌법재판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